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날 밤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비교적 규칙적이고 식사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 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며 심장이 약간 빨리 뛰는 느낌이 들고 팔다리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깊지 않은 법이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무해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오늘은 그 생각을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장과 뇌, 그리고 신경계 전체가 가장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수면이 반복해서 끊기게 되면 몸은 마치 충분한 정비 없이 계속 가동되는 기계와 같아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시작하지만 점차 기억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밤중에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상들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뒤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조정해도 몸이 본래의 자연스러운 휴식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는 왜 우리 몸이 꼭 그 시간대에 여러분을 깨우는지, 그리고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부드럽게 밤잠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어디에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이야기다, 혹은 가족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밤의 수면과 건강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소중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한 치유의 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기의 새벽 2, 3시에 자주 잠에서 깨는 진짜 원인은 의지력이나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에 있습니다. 둘째, 저녁에 마시는 물 한 컵과 관련된 아주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방광을 더 편안하게 하고 신경계를 이완시켜 수면을 훨씬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작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노인의학 분야에 몸담으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치료해 왔는데 제가 반복해서 듣는 공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는 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수년간 믿어오다가 아침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하루 종일 피로가 지속되는 등 몸이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 수면의학 분야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밤중에 잠에서 깨고 다음날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그 원인을 단순한 노화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밀하게 살펴보면 상당수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 과도하게 예민해진 방광, 그리고 저녁 수분 섭취 습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정확히 이해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고령의 남성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매일 밤 두세 번씩 잠에서 깨다 보니 아침에는 어지러워서 계단을 내려갈 때 벽을 짚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것을 노화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늦은 밤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방광은 밤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아주 소량의 소변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체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매우 정교한 생체 리듬이 존재합니다. 밤이 되면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장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도와주고 그 덕분에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고 그 결과 신장은 밤에도 낮처럼 계속 작동하면서 방광이 빠르게 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낮 동안 다리와 조직에 쌓여있던 체액이 누운 자세에서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와 신장으로 몰리게 되면서 잠든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지 2-3시간 후에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지금 조금 더 관심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아주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묵묵히 참고만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이 이렇게 일찍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기전과 함께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해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무리 없이 적용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밤잠은 하루하루 조금씩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왜 꼭 그 시간대에 우리를 깨우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밤이 찾아왔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면 몸이 전혀 다른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뇌는 회복 단계로 들어가며 신장은 이제 일을 줄여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온몸의 시스템이 온전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몸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은 밤 동안 조용히 일하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신장의 밤에는 소변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줄어들고 방광이 빨리 차지 않게 되어 우리는 여러 시간 동안 잠을 끊기지 않고 잘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 기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밤중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리듬은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밤에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의 양이 30-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르몬이 줄어들면 신장은 더 이상 분명한 휴식 신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은 낮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반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고 어느 정도 잠이 들었다가 2-3시간쯤 지나면 분명한 요일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후의 잠은 이전만큼 깊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제대로 쉰 느낌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기며 수년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소프레신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동시에 방광 자체도 나이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400-500ml의 소변을 담고 나서야 뇌의 요일을 알립니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이 자극 기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많은 경우 100-150ml, 즉 작은 컵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차도 방광은 즉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인은 더 빨리 나타나고 더 강해지며 조절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에 따라 방광의 신경계와 평활근이 변화한 결과일 뿐입니다. 방광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실제로 소변이 많지 않아도 가짜 신호를 보내기 쉽습니다. 밤에는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뇌의 주의가 몸 안의 감각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은 우리를 더 쉽게 잠에서 깨웁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체액의 이동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중력의 영향으로 일부 수분은 다리와 조직에 모이게 됩니다. 고령일수록 순환계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낮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밤에 누운 자세가 되면 그 체액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돌아와 빠르게 신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장은 이 새로운 체액의 파도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소변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소프레신 감소, 과민해진 방광, 그리고 누웠을 때 일어나는 체액 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겪는 익숙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잠을 조금 자고 나면 몸이 신호를 보내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슷한 시간에 깨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물 한 컵이 아니라 밤이 되었을 때 몸이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반복해서 같은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몸은 매우 영리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합니다. 밤에 잠에서 깬다는 것은 몸이 아직 반응하고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의미이지 이미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과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가 노폐물을 정리하고 심장이 진정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복적으로 줄어들면 회복 과정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하루 종일 피로가 이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목적은 걱정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접근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은 무작정 참고 견디거나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과정의 핵심을 정확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깨는 일을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는 생리적 신호로 바라보게 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무력감 대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바로 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일상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인 개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이 되면 몸이 왜 쉽게 균형을 잃는지 이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제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밤에 방광이 덜 예민해지고 신경계가 좀 더 조용해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약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저는 보다 부드럽고 안전하며 노년기의 생리에 잘 맞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진료를 하며 반복해서 확인해온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쥐를 줄이거나 뼈와 관절을 돕는 역할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이 미네랄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작용합니다. 마그네슘은 수백 가지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신경계와 근육과 관련된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수면과 관련해서 마그네슘은 두 가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혀줍니다. 둘째, 방광 근육을 포함한 평활근이 제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는 수동적인 주머니가 아닙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평활근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속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은 쉽게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방광이 수축하며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은데도 강한 요의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는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을 반복적으로 겪는 고령자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령층에서의 마그네슘 결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유럽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뚜렷한 증상 없이 다양한 정도의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현대의 토양은 과거보다 미네랄이 빈약해졌고 식품은 더 많이 정제되며 채소는 지나치게 익혀 조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의 식단은 점점 단순해지고 다양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하루에 섭취되는 마그네슘의 양이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고령의 여성 환자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3번씩 잠에서 깨면서 점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고 차를 끊고 심지어 오후 늦게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습관과 기본검사 결과를 살펴보던 중 저는 비교적 뚜렷한 마그네슘 부족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잠자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적당량의 마그네슘을 타서 마셔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약 일주일이 지나자 그분은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가장 인상 깊게 만든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얼굴에 드러났던 안도감과 평온함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 사이의 균형에 의해 작동합니다. 칼슘은 흥분 신호를 전달하는 데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이를 조절하는 안전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흥분 신호가 쉽게 우세해져 뇌와 각 기관이 아주 작은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변이 조용해지고 뇌가 몸 안의 신호에 더 집중하게 되는 밤 시간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신경계는 몸을 휴식과 회복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심박수는 느려지고 근육은 더 이완되며 뇌는 깊은 잠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수면을 조절하는 자연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간접적으로 도와줍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을 적절히 보충하면 방광이 조용해질 뿐만 아니라 밤 시간의 전체적인 휴식 시스템이 훨씬 원활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마그네슘이 고령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흡수율이 좋고 위장관에 부담이 적은 형태를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등이 자주 추천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위에 비교적 순하고 다른 형태에 비해 체내 흡수가 더 효율적입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거나 장에 불편감을 주면 고령자에게는 꾸준한 복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과 용량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몸이 충분히 흡수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될 수 있고 너무 이른 시간에 섭취하면 밤의 이완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들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이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용량은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저녁 시간에 25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는 마그네슘은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작은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몸에 이제 휴식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올바르게 적용되면 많은 분들이 방광이 이전처럼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수면이 자연스럽게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몸을 억지로 통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균형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고 깊은 잠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몸만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역시 차분하고 정확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많은 고령자분들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밤에 잠에서 깨는 증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반복되고 어느새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믿음은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안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수분 섭취가 지나치게 적으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지며 신장은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이 되었을 때 신장이 더 활발히 작동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낮 동안의 탈수는 몸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밤에 소변 생성을 늘리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자주 잠에서 깨게 됩니다. 따라서 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민감해진 고령자의 생체 리듬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흔한 생각은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아마 전립선 때문일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전립선 비대가 야간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도 아니고 항상 주된 원인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전립선 문제가 전혀 없는 여성들을 포함해 많은 고령자들이 밤중에 잠에서 깹니다. 많은 경우 결정적인 요인은 방광의 과민성, 밤시간 호르몬 조절 기능의 저하,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에만 집착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으면 개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제는 잠들기 쉽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자연스러운 깊은 잠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일부 약물은 깊은 수면과 꿈수면 단계를 줄여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 낙상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화재를 끄지 않고 경보음만 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믿음은 바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작고 부드럽지만 꾸준한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많은 고령자분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몸은 어떤 나이에서도 올바르게 돌보아지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히려 체념하는 마음이 회복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우선 물 섭취는 하루 동안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전체 수분 섭취의 대부분은 아침부터 오후 중반까지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신장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정말 갈증이 있을 때 소량씩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체액과부하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녁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마그네슘을 탄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잠자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에 이 물을 마시면 신경계가 서서히 가라앉고 방광의 민감도도 낮아지며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따뜻한 물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온몸으로 이완감을 퍼지게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마시는 행위 자체가 뇌에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작지만 의외로 큰 효과를 주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잠자기 전 따뜻한 오일로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부교감 신경과 연결된 신경 수용체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더 쉽게 이완되며 심박수도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짧은 기간만 꾸준히 실천한 뒤 잠들기 쉬워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가볍게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끼우고 머리는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는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밤 동안 심장과 신장이 보다 편안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잠자기 약 10분 전부터는 휴대전화, 텔레비전, 강한 조명을 피하는 것이 뇌의 자극을 줄이고 깊은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한두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일관된 변화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방광이 점점 조용해지고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게 되면 잠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이 결코 바꿀 수 없는 노년의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본래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밤 호르몬의 역할, 방광의 민감성, 마그네슘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이해하게 되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
전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즉각적인 기적은 없을지라도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변화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간을 내어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나 작은 희망을 전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팔로우하며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한 관심의 표현으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밤이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